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도로 위에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운전은 5천여 건, 보복운전은 3천여 건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중대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이란 어떤 것이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임드보라 법률사무소 임드보라 변호사께서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혼, 상속, 보증, 개인 파산 등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법률 상담으로 임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에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 지방경찰청에서 작년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이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였었는데 총 2천여 건의 적발 건수 중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난폭운전이 151건 그리고 보복운전이 38건으로 조사되었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2천여 건이면은 뭐 음주운전이든 보복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위험한 건 단순한 화풀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당사자는 그냥 내 운전 스타일이 좀 거친 것뿐이다. 또는 운전 중에 화가 좀 나서 그 표시를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 그러한 운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과 또 타인의 신체와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보복운전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 대상을 상대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어떤 차량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자기의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그 차량을 치어서 차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치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큰 소음을 내거나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신체에 갖다 대는 식으로 유영력을 행사하거나 자동차로 상대를 겁먹게 하거나 또는 자동차로 상대의 자동차를 치어서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앞차가 먼저 느리게 달렸다, 앞차가 사고를 유발했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대상을 향해서 이런 보복운전을 하는 건 분명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꼭 운전 상태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잘못이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그 역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복운전 역시 다른 차량이 먼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보복하기 위해서 내 차로 그 사람의 차를 치거나 칠 것처럼 위협하거나 차로 치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별도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뭐 느리거나 답답하게 운전하는 차를 향해서 경적을 계속 울렸다면 이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일단 앞에서 좀 느리게 가는 차를 향해서 단순히 좀 주의해라, 좀 빨리 가라 이런 표시의 정도로 경적을 한번 이렇게 빵 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그 인지 또는 주의의 표시를 넘어서서 고의로 수차례 경적을 울려대거나 아니면 길게 이렇게 경적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등을 계속해서 깜빡이는 행동은 어떤가요? 네, 이 경우에도 상향등을 고의로 또 계속해서 깜빡이는 행위라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향등은 강한 불빛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 차를 가로막거나 경적을 울리진 않았지만 옆으로 붙어서 욕을 하고 지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당해봤는데요. 이 네, 역시 저도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앞차가 뭔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거나 또는 사소한 실수를 한 경우에 뒷차가 일부러 그 차 옆으로 바짝 붙어서 지나가면서 일단 창문을 내리고 막 앞차 운전자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막 대놓고 혀를 차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이 역시 그 차주에게 어떤 위협감을 주었다면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고 만약 다른 행인이나 운전자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크게 욕설까지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붙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상대가 갓길로 밀어붙이는 격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소하게 생각한 모든 행위들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은 욱하는 마음에 사소하고 경미한 보복행위를 한 번 정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나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행위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더 센 강도로 막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 역시 그런 행동에 더 화가 나서 더 과격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본인은 예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거는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네.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람을 협박한 정도에 그쳤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크게 경적을 울리거나 차에 몸을 갖다 대는 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라거나 상대 차량을 손괴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폭력이나 특수협박죄 같은 거랑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순한 폭행은 아니고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복의 행위로 단순히 내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보복을 통해서 상대를 죽여버려야겠다, 아니면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봐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에 보복운전 사건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한 시내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다른 차량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주가 화가 나서 그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렇게 걸어왔었는데 피고인이 이때 그대로 자신의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량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공중에 몸이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이 피고인의 차량이 소형차도 아니었고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상대방을 충격을 했고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순 보복운전 정도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미수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차가 그렇게 엑셀을 밟으면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살인미수 혐의에 인정될 수 있다. 네,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임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혼, 금전거래, 개인회생, 부동산 중개사고 등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임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운전 중에 옆 차선 뒤쪽에서 택시가 나타나더니 억지로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차선을 바꿀 만큼 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여서 제가 끼어들 공간을 벌려주지 않자 택시가 제 옆 차선으로 와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던 중에 제 차선 앞으로 공사 현장이 나타나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같이 멈춰선 택시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했더니 양보도 해주지 않는다며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적반하장 같은데 정말 택시기사가 신고하면 제가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택시기사가 신고를 접수한 후라면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질문자분께 어떤 보복운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복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고의와 상대방에게 어떠한 협박, 폭행 등을 가하겠다는 범의가 필요한데 질문자분께서는 정상주행을 하던 상황이었고 다만 그 주행 중에 갑자기 어떤 공사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급제동했던 것이지 택시기사에게 어떠한 위협을 느끼게 하려거나 보복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행 상황과 또 앞에 나타난 공사 현장의 모습 그리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확보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자니까 별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초보 운전자신데 연세도 있고 운전도 미숙해서 도로에서 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마트를 가던 길에 서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붙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앞쪽으로 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놀란 어머니도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앞차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앞차 운전자는 자신이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밟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뒷차 과실이라며 어머니께 수리비를 대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어머니 과실이 더 크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도 뒷차가 더 불리한 건가요?
네, 일반적인 추돌 사고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그 보복운전자에게 그 사고로 인한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2013년 8월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어서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던 세 대의 차량은 가까스로 차를 멈췄는데 그 네 번째 차량이던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 차량이 잇따라 충돌을 했고요. 결국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숨지고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주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또 민사사건 항소심에서는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의 과실 비율을 90% 그리고 트럭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로 판단을 해서 보복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어머님의 경우에도 그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그 앞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부합하는 CCTV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출하신다면 보복 운전자가 이 사고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실 비율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속도로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며칠 전 운전 중에 교차로를 지나서 바로 우측에 있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3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깜빡이를 켜도 3차선에 있는 차가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저는 조금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한 후에 그 차 앞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뒷차가 계속 클락션을 울리더니 기어이 제가 가는 주차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끼어든 건 사실이지만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클락션을 울리고 주차장까지 따라온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언쟁을 하다가 가긴 했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됐는데 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진짜로 깜빡이 켜고 그냥 끼어들기 한 것뿐인데 클락션 계속 울리고 주차장까지 따라왔다니 정말로 좀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CCTV 자료까지 확보해 두신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집 주차장까지 차를 끌고 찾아온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분은 보복운전으로 충분히 신고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한 가지 사례 더 들어볼까요? 한 달 전쯤 운전 중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의를 하면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 블랙박스를 보여줬을 당시 담당 경찰도 보복운전임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걸까요? 원래 신고 후에 처리 과정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수사 진행 상황하고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고 발생 직후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후에 아직 그 피해자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 신고를 접수하고 4주 내외의 기간 사이에 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피해자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라면 이제 가해자 조사 또는 다른 추가 조사를 위해서 한두 달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쨌든 수사기간은 그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갖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좀 경미하고 또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면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그거는 수사기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짧게 처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인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라고 하셨는데 난폭운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는 달리 특정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지만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특정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그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운전 행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운전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위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또는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지역에서 위반하는 행위 등을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때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차량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서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는 행위, 그리고 과속하면서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 또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계속 역주행을 하거나 중앙선을 계속 침범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1개를 지속해서 하는 행위. 근데 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운전자분들은 난폭운전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나도 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입건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교통법규를 수차례에 걸쳐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이 되고요. 이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난폭운전도 보복운전처럼 폭력이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폭운전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난폭 행위의 태양이 어느 정도인지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난폭운전을 한 경우라던가 또는 그러한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살인죄나 또는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난폭운전 역시 폭력이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더 중한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경미한 처벌 수위가 아니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뿐만이 아니라 역주행과 긴급 차량 양보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역시 2016년부터 강화가 된 법률인데요.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양보를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범칙금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리고 과태료는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경우에는 기존 범칙금 7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훨씬 강화됐네요. 네. 네, 오늘 보복운전이랑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황에 놓이면 너무 무서운 게 가장 크게 느껴지니까. 근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대응 하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하실 것. 그래서 무대응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침착하게 피해 영상을 확보를 하셔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블랙박스가 없으면 확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보복운전을 당하고 막대응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행동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그 보복운전에 맞대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쌍방이 보복운전을 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도발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경우에는 쌍방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렇게 쌍방이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2차 사고 또는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쾌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보복운전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맞대응을 하면은 2차 사고가 나거나 같이 입건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항상 녹화가 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그 도로 주변의 CCTV나 아니면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에 대한 확실한 동영상 증거가 없다면 보복운전자가 잡았될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정 급한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운전 중이라면 촬영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신고 방법이 간단해졌다면서요. 네, 요즘에는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메인 화면에 교통 위반 신고 메뉴가 있고요. 그 하부에 보복운전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후에 보복운전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시고 그 위반 장소와 위치, 신고 내용, 또 발생 일자, 시간, 차량 번호, 신고자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서 만약 현장에서 차량 사고나 인명사고 등의 피해까지 발생을 했다면 이러한 어플 신고보다는 112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신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는 꼭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촬영해 두셨다가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사소한 시비 때문에 시작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나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면 도로 위의 위험한 질주는 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운전이 서툰 시절은 있었을 것이고 또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나 또는 불가피하게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 중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본인이 다른 차량에게 어떤 미숙한 운전으로 실수나 불편을 주었다면 양쪽 깜빡이를 켜거나 또는 손인사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미안함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짜증이나 불편을 느낀 다른 차량의 차주들도 좀 더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차를 운행할 때에는 또 도로 위에 있을 때에는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만들지 않도록 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언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 차량이 굉장히 난폭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는데 택시 운전자께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차주분이 이건 보복 운전이 아니냐 하면서 또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이 같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위험한 건가요? 더 나쁜 걸까요? 뭐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난폭을 운전이 됐든 보복 운전이 됐든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욱하고 또 같이 쌍방으로 맞대응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혼자 운전하면서 혀를 쯧쯧 차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괜히 문 내리고 그 상대방 차주한테 운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그게 빌미를 줘서 또 다시 보복 운전을 당하거나 서로 난폭 운전을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응 그리고 신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응과 신고. 네. 네, 그럼 끝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복운전, 난폭운전 정리해 주시죠. 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것은 특수, 상해 또는 특수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난폭운전은 이러한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 운전들을 함으로써 2회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좀 경미하게 처벌되긴 하지만 이건 역시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법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순천 임드보라 법률사무소 임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